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내가 철저하게 지식으로서 아니면 학습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유치권은 이제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또 민사소송은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나는 내가 준비한 근거로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지, 상대편이 준비한, 피고 측에서 준비한 내용도 내가 무마시켜버릴 수가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학습의 어떤 조금 더 나은 방향, 그리고 좀 더 학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 사건이에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입찰 날짜가 다가오네요.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가 있고요. 3억이에요. 3억. 뭐가? 감정가가. 그런데 말이죠, 유찰되고 해서 최저 입찰가가 1억이고 약 열흘 뒤에 입찰일이 다가옵니다. 자, 이 물건에, 이 상가에 대해서 제가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시세는 2억 5천 정도면 충분히 매매가 될 수 있는 상가였습니다. 9번 상가예요. 그 여러 가지 호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호실 중에서 뭐 이제 202호 정도로 해도 보죠. 9번 상가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이 202호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실제 시세는 얼마라고요? 실제 시세는 2억 5천이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왜일까? 유치권 신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보니까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 아니, 무슨 공사를 했지? 무슨 공사를 했을까? 한번 보니까 공사 내역은 뭐 별거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 상가 202호가 호프집입니다. 호프집. 우리가 즐겨 마시는 수입집인데, 수입집으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칸막이 공사 플러스 간판 등 해서 8,4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누가 점유를 하고 있을까? 이 상가 안에서는 누가? 점유.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202호의 소유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칸막이 공사와 간판 등을 한 겁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8,400만 원에 대한 유치권이 공사업자에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사람에게는 점유가 수반돼야 돼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법률로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은 물권자로서의 효력을 준다. 초보자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등기를 하지 않는 법정 담보 물건인데, 법률로 정한 조건, 이게 포인트예요. 이 조건에 전부 다 부합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절대적인 게 점유를 수반하고 있어야 돼요. 유치권자가 배타적으로 202호를 꽝꽝 쇠사슬로 끌어안고 팻말도 해놓고 유치권 행사 중인다 하면서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점유를 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 왜 깨져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임차인이. 그럼 이 유치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202호를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더 자세히 가볼까요?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나 그냥 뱉는 말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부터.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공부가 돼야 되고, 왜? 어떨 때?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맨날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지연 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권자가 직접 이 202호를 점유하고 있다가 자신이 점유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을 두고서 월세를 유치권자가 받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될 이 채권의 잉여를 자신이 채우고 있다. 전제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유치권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월세를 받고 있다. 202호를 점유하게 하고 있다. 유치권 성립해요. 유치권자 인정돼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아니냐? 임차인은 이미 소유자와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공사업자에게 헛불집 운영할 테니까 칸막이 공사와 간판 등의 공사를 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유치권자와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유치권자는 임대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임대인은 누구예요? 202호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해요. 묘하기보다는 수가 보이는 게 뭐냐면 얄팍한 수죠. 사실은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유익비에 기한 자신 임차인이 직접 유치권 신고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유익비. 이 뭐냐면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이 임차인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필요비라는 것은 반드시 수선을 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상가에서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보일러가 파손이 됐어요. 그럼 임차인이 빨리 보일러를 돌려야지 따뜻할 거 아닙니까? 경동 귀뚜라미 보일러를. 그래서 먼저 자신이 돈을 들여갖고 보일러를 고쳤으면 소유권자에게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이 바로 필요비 채권이에요. 유익비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리뉴얼 같은 거예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거예요. 필요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게 아니고 최소한의 수선을 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을 때 소유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임차인 돈을 들여서 8,4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칸막이 공사하고 간판을 했을 때는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유익비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된다고요. 하지만 호프집 운영을 위한 공사는 자신의 영업을 위한 건물의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거잖아요.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유익비로 인정 안 된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할 때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특약사항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원상 복구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복구 특약.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원래의 상태로 원상 복구해! 라는 특약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공사비를 들여갖고 간판과 칸막이 공사를 했던 이런 내용들은 임차인이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원상 복구해놔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못했어요. 유치권 신고를.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부탁하고 공사업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게 만든 시나리오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사업자도 유치권이 성립 안 됩니다.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객관적 가치라고 봐야 된다면 분리처분이 일단 불가능해야 돼요. 분리처분이 불가능한 건물 자체에 객관적 시설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땅을 다 파서 수도공사를 다 해놨어요. 수도공사를. 이런 거 분리처분 불가능하잖아요.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하면 다 훼손이 돼버리는데 근데 이 수도공사를 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이 건물로서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 건 유치권이 성립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칸막이 공사, 간판 등은 객관적 가치가 아니에요. 없애버리면 돼요. 분리처분하면 되지. 그리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왜 증가했습니까? 안 했죠. 칸막이 그러면 객관적 가치가 증가해요? 간판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해요? 노. 공사업자가 유치권 행사한 것도 성립 안 돼요. 점유로도 안 되고 공사 내용으로도 안 돼요.
임차인도 유익비에 의한 유치권 신고가 안 돼요.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끝. 유치권 안 돼요. 이런 물건들 초보자분들이 잘 몰라갖고 많이 피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은요, 나한테 남는 잉여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던져서 투자해요. 내가 한평생 열심히 모은 돈으로 건단 말이야. 자산을. 한 자산에다가. 그러니까 두렵죠. 무섭죠. 아주 조금의 리스크도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나이는 먹었고 40, 50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물건은 100% 유치권 성립 안 하고요. 지금 1억까지 떨어졌는데 2억 5천 시세를 하는 상가구 이런 물건들 싸게 한 1억 3천 정도면 받아도 상당한 수익을 2배 수익이 가까운 자본 수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영업을 해도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되고 월세를 주더라도 원래 시세대로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하면은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3% 4% 할 거를 절반가로 낙찰 받으면은 3에서 4가 아니고 3에서 4, 연 4% 임대 수익률이 3에서 4%가 아니라 몇이에요? 6에서 8%가 되는 거예요. 연 6에서 8%의 임대 수익률은 좋은 거예요? 우수한 거예요? 서울특별시 다가구 주택, 빌딩, 상가 다 통틀어서 4에서 5%가 평균 수익률입니다. 아니 4%를 넘지 못해요 사실은. 6에서 8%면 굉장히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치권 물건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이 정도의 물건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 얼마든지 지금도 많다. 특수 권리로 들어가면 자꾸만 일반 물건 하는데 그러려면 특수한 권리는 아니더라도 특수한 물건으로 가셔야죠. 남들이 잘 다가가지 않은 모텔이나 예? 그런 것들 특수한 물건 또 그것도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냥 아파트 일반 물건 권리상 하자 전혀 없어. 그냥 오피스텔 빌라 어떻게 싸게 낙찰받아요. 초대중화 시대에 특수 권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 특수 권리가 무섭지 않을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게 충분한 수익 아직도 올릴 수 있는 경매 시장입니다. 점점 수익을 보는 게 소수들의 시장으로 가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선생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옥션에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되게 많아요. 웹툰도 있고 제 유료 강의도 있고 무료 강의도 모아놨고 다운로드 배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옥션 네이버에 우리 옥션 치시고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서 가입도 하시고 뭐 무료니까 여러 가지의 정보들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의 신 저자 우리 옥션의 이성용